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겨레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감상평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엊그제 재판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언성 높인 그거 보셨습니까? 그 영상? 그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에게 막 언성 높이는 거. 네. 감상평이 어떠십니까? 우리 이춘재 위원님은? 그 지난번에 뭐 다른 사건이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거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이거 판결했는데 그 판결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예. 판결을 잘했다 뭐 그러는데 뭐 연장선에서 지금 제 자리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네, 그렇게 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결론은 나봐야 알겠죠.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판결 선고되는 날까지 뭐 특별한 감상 뭐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네, 뭐 신중하시고. 아니, 아 뭐, 물론 어제 네. 엊그제 그 장면 가지고 판결까지 연결 짓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의 법정 안에서 행태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좀 평가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설사 중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예. 그 아주 엄중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 재판을 희화하고 사법의 신뢰를 네. 그 실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 어떤 책임들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인 책임들은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변호사님 판사셨으니까 네, 판사실 때 이런 변호사 보신 적 있어요? 변호사요? 예. 있을 수 없죠. 피고인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어렵고요. 네. 그 재판의 법정 질서는 법정 경찰권도 있고요. 재판직에서 엄정하게 특히 네. 형사 재판에서는 네. 그렇게 되죠. 물론 제가 생각하는 형사법정은 때로는 그 내러티브 서사적 진술들이 자유롭게 뭐 아주 조용한 법정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법정 질서와 자기 정당한 그 뭐 형사법에서 권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죠. 이거는 재판부에 대한 그건 변호인이 피고인이 완전히 장악한 법정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나저나 언제 감치 집행을 한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그거는 소식이 안 들리네요. 지금. 그러니까 왜 아니 항고도 기각됐잖아요. 네. 왜 감치 집행을 안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 알겠습니다. 예전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법관을 지낸 그 고위급 변호사들 법정에 가끔씩 나오는 중요한 사건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장의 후배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눌러서 보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법농단 그 재판 때 법정에 들어가 보면 피고인들 자체가 워낙 뭐 거물급이니까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뭐 시시콜콜 강의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소송 대리인들의 뭐 전략상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하는 뭐 특정 제가 뭐 변호사로서도 실태들을 좀 봤으니까 네. 다 뭐 일일이 또 말씀드리기는 또 적합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 부분에 영향받는 것은 사실은 그렇죠, 아니죠. 그렇게 그 판사가 영향받는다면 내려와야죠. 판사질 그만둬야죠.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넘어갈 텐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전국의 한 이슈가 김병기 의원 건이고 그래서 이제 김병기 의원에게 제기됐던 의혹의 사법적 측면을 여쭤보고 싶으나 우리 한동수 변호사께서 또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계셔서 네네. 그건 중앙당 윤리심판원장 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윤리심판은 이게 이제 회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윤리심판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여쭙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여쭙지. 그 일반론으로서는 공천 헌금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예. 공천 헌금은 지금 이제 휴먼 에러라는 표현들이 이제 문영배 저는 휴먼 크라임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특정 사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휴먼 에러는 되게 과실 책임, 산업재해 등에 대해서 그 책임을 감경시키는 방향으로 나온 조어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유래가.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범죄나 비위에 더 가까울 수 있어서 네. 휴먼 크라임이 예. 더 적합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입니다. 그 세비로 운영되는 뭐 한 1억 5천 정도 받고 또 1억 5천 정도 평시에는 선거철에는 3억, 평시에는 1억 5천의 후원금을 받고 보좌 직원이 9명 아닙니까? 4급 상당의 그 보좌관 아주 호봉도 고호봉이거든요. 굉장히 보좌관 뭐
비서관 4급 상당 비서관 2명, 6, 7, 8, 9 이 또 비서관 4명, 네. 또 인턴 9명의 보좌 직원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국가의 세비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입니다.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자금법으로 이렇게 편의적인 이렇게 경감하는 기소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특권이 없다. OECD에서 가장 최상위의 위치들을 뭐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뭐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들을 운이하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치 개혁이라는 추상적인 아젠다가 아니고 국회 개혁, 기관별로 검찰 개혁, 법원 개혁처럼 국회 개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뭐 특권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사실 돼요. 옛날에 어떤 언론이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그러니까 특권 범죄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혜택, 짜잘한 것까지 다 모으니까 200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다는 그 기사 보신 적 예, 있을 그렇죠. 기억나세요? 예.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네, 얘기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왜 바로 되자마자 재선하려고 합니까? 그 말이 정답. 국회의원의 가장 큰 목표는 선수라면서요. 네. 다선 의원이 되는 거. 그래서 공천 헌금 내지는 동공천, 실질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동공천이죠. 예. 공천을 대가로 한 금전수수 행위가 돼서 가장 구조적으로 영향이 많은 건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의 시의원, 도의원에 대해서 그 공천권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구조적인 그 유용 내지는 이런 그 구조적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죠. 예. 이거는 나중에 국회 개혁에 대한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인적 청산과 인적 처벌도 중요하잖아요. 휴먼 크라임에 대해서 엄정한 그 처벌과 돼야 되죠. 그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의 시각과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사실은 그게 상식이고 원칙이어야 맞는 되는 말씀이에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김병기 의원권 관련해서는 좀 나중에 이게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좀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야의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그 뭐 김영선 의원이었던가요? 구속돼 있나요? 네, 구속 기소돼 있죠. 명태균. 명태균 아니요, 씨 일단 지금 관련해서 구속 상태는 면했고요. 맨날 아, 그렇죠. 네네. 예, 그렇군요. 재판은 계속 받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세비의 절반을 지급받는 형태 그리고 누누이 신문 기사를 보시더라도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이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시의원, 도의원들이 처벌받았거든요. 예전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렇죠. 제도 개혁과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이 이철규 의원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예. 뭐 5억 거론하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캐자면 여야 불문하고 다 캐야 되는 건데, 근데 캐는 주체가 또 특검이어야 되는 걸까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 일이 터지면 이게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또 끊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당에서. 근데 이러다 보면 나중에 계속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찰 수사에서도 또 미진하게 남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오를 특검을 우리가 받아도 끄떡없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정말 이게 이 수사라는 게 계속 그럼요, 이렇게 당연히. 제대로 끊지 못하면 커지니까 알겠습니다. 담하게 뭐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특검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약간 정략적인 정치적인 행위라고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내란 외환 특검 또 우리 정교 분리 헌법과 관련되는 통일교 신천지 관련 특검들이 좀 우선적인 역량 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들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지금 그 통일교 신천지 그 정교 유착 의혹을 캐기 위한 검경 합수본이 발족을 했습니다. 네네. 일단 본부장이 김태훈 남부지검장 네.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가 이제 뭐 그 문재인 정권 때 하여튼간 이른바 그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검사 중에 한 명으로 그 꼽혔었죠. 네. 그리고 뭐 그 검찰국장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좀 불이익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속칭 이제 물 먹은 케이스. 예.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다시 이제 남부지검장 요직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지금 이제 관봉권 띠제 이런 문제 가지고 좀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던데 지금 그거는 이제 특검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 수사에 합동수사본부장 맡았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 검찰과 지금 검찰 개혁 이후에 검찰과 경찰의 그 수사 협조 모델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 앞으로 그렇죠. 수사 구조가 이제 개혁이 되면 수사와 기소 분리 그렇죠, 그렇죠. 개혁이 되면 검찰은 주로 그 공소 유지 그다음에 수사는 경찰 쪽이 하는 이런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그런 수사를 해서. 의미도 있겠네요, 네. 사실은. 네네 이 부분도 저도 그 부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 지점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반갑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 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검찰에 의한 통제가 아니고 그걸 사법 통제라는 말로 잘못 쓰시던데요. 그 검찰에 의한 통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 통제의 개념, 뭐 행정부 장관 등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든가 또 뭐 재정 신청이라든가 또 다른 위원회 형태 등에 의한 네. 민주적 통제의 방식들이 또 바람직하게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 또 협력 관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사가 경찰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력해가면서 진실을 발견하는 관계입니다. 김태훈 지검장은 그 현재 예전에 이성윤 지검장 중앙지검장 시절에 차장으로 일을 하면서 김건희 등 수사에 대해서 뭐 상당히 나름대로 좀 해보려고 했던 네.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성이 안 차지만 이렇게 해보려는 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또 검찰과장 징계육 면에서도 검찰과장으로 또 근무를 했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이거는 뭐 정교분리 관련해서 어떤 중립적인 수사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뭐 여야가 합의해서 만약에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만약에 발동을 한다면 그 수사 인력이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로. 예, 그건 뭐 특별히 저기 없고 특검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특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공백 없이 이렇게 많은 그 네. 증거와 수사를 진척시켜 놓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행 연습의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검찰청 폐지 이후 작업에 갑자기 쏙 들어가서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예, 있었는데 그렇죠. 예. 혹시 네. 좀 진행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셨어요? 우리 또 자문 활동하고 계시니까 어떤 검찰청 검찰 폐지 개혁,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네네네. 지금 뭐 신문 보도 이건 정부 입법으로 넘어가 있어서 네, 결국은 그렇죠.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안건이고 저도 이제 검찰개혁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 뭐 내부적인 뭐 진행 사항들은 제가 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입법 일정들을 고려를 하면 그죠? 다시 이제 조직법에 관한 중수청법, 공수처법에 대해서 그 결국은 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셔야 될 때가 뭐 임박해 오지 않았을까요? 임박해 왔다. 그러면 네. 안은 이제 거의 다 만들었다. 성안됐다. 아니 이렇게? 뭐 그 정도의 것들은 뭐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보안 수사권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국회로 사건이 이제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입법 그렇죠. 안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국회도 이제 심의를 하고 통과를 하고 조직법의 관점이라면 또 어떻게 이제 인력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연되면 안 되죠. 보안 네.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이냐. 요구권이냐. 가닥이 그거는 잡혔어요? 예. 어, 들리는 말에 따르면 그렇게 그죠? 검찰이 요즘 표정이 박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예, 검찰 쪽이 그렇게 그럼 보안 긴장하지 수사권 주는 않는다. 걸로 가닥이 그러니까 이제 잡혔다는 수사권을 얘기로? 어떤 식으로 갖게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거는 썰이고 네, 썰이죠. 그 확인이 안 된 우리는 썰이고. 뭐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우리 한동수 변호사님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그냥 뭐 일단 그 보안 수사나 보안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 인력을 계속 남겨둔다, 그죠? 그렇죠. 수사 인력을 계속 남겨주고 그 동일성이란 개념으로 해서 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믿을 수 없고요.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고 네. 동일성의 개념 자체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폐해와 남용의 염려들이 많고 그건 수사 협력의 경찰과의 수사 협력의 개념으로 그 접근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도 현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안 수사 요구 자체는 지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경찰을 협력과 모순되는 개념이어서 그 보안 수사 현재 형사소송법의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그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무슨 뭐 추진담과 좀 관련 없고요. 네. 저와 보안 어떤 수사 사견은. 요구권도. 요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 전면적인 수사 지휘권의 개념으로 지금 행사되고 있어서 예. 어떤 협력의 관계 속에서 오는 요청이든 뭐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검사들은 피의자를 만나지 않고 이 조사를 하지 않거든요. 대면에서 조사를 증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검찰 내 분위기 중에 이제 그 검찰청 폐지가 되면 중수청으로 가거나 네. 그냥 공수청에 남거나 네. 아니면 옷을 벗거나
지금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분위기가 어쨌든 옷 벗는 검사들 많대요. 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5급 이상 직위만 보장이 되면 5급인가 4급인가 정확히는 안 되니까 그러면 어디든 가겠다. 그런 분위기가 예. 많대요. 네, 그런 분위기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예,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 검사가요? 검찰 내에서 검사가 그런 아니면 얘기를, 수사관이. 그런데 아니 검사들이 4급인가 5급 정도의 직위만 되면 우리 뭐 기관 옮겨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데 지금 검사들 그 지방자치자라든가 이렇게 6급으로 뽑거든요. 뽑을 로스쿨 때는 종관. 그죠. 초임 네. 검사면 6급입니까? 초임 검사는 지금 3급으로 가지 않습니까? 3급? 3급이 네, 3급, 4급. 3급, 그래서 4급, 4급, 5급도 높은 직책이에요. 그렇죠. 로스쿨 졸업하고 한 사람들은 그냥 6급으로 채용돼요. 행정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판사들은 일정 정도 5년 정도 법적 경력을 쌓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판사랑 네. 동등하게 초임 검사들을 하는 걸 6급부터 시작해야죠. 그걸 왜 4급, 네. 5급으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직급을 검사들이 낮춰야죠. 그런 그게 얘기를 한다는 맞아요. 거죠. 네,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5급 그건 이제 정도는- 저희 사견입니다. 사견. 네. 근데 6급으로 하면 많이 옷 벗겠네. 아니 근데 그 기본적으로 거예요. 그 검찰 네. 수사관의 우수 인력들은 중수청으로 가는 거에 대해 이거 사견입니다. 중수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많아요. 수사관들은 수사관들은 네, 그렇고. 경찰 수사관들은 많습니다. 그 서기관, 뭐 사무관 포함해서 많습니다. 예. 그리고 검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공수처의 전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직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네. 정부한테 각급 국가기관을 이렇게 좀 쉬운 용어로 망가지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인권위 국가 무슨 인권위원회 뭐 그렇죠. 대법원은 어떤가요? 뭐 여러 가지 각종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몇 달 뒤면 다 이제 가닥이 잡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면 이제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1월 16일 김관희 선고인가요? 아니죠. 그 도이치 선거가 1월 16일. 1월 16일 네, 그 16일. 백대현 부장 그죠? 사건이 다시 재개됐다가 바로 당일날 결심돼서 체포방해. 선고일은 그죠? 여전히 1월 16일로 고시됐죠. 체포방해. 네. 체포방해했고 김관희 1월 선고는 28일. 28일. 예, 그렇죠. 그렇게 돼. 그렇게 되고 체포. 이번 주에 이제 그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이 있죠. 9일 그렇죠. 9일 날 네. 구형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검찰 의견이 뭐라고 있겠죠. 특검 그죠? 특검에서 나오는데 아마 이제 그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형을 구형할 것이냐 이제 무기를 구형할 것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예. 이건 뭐 형량이 아무튼 사형 무기 이거밖에 없으니까 둘중 하나죠. 네,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구형을 할지 내일 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원칙대로 구형한다 이런 분위기를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하면 네, 사형? 형량 뭐 사형인지 무기인지 아무튼 원칙이라면 둘 다니까. 둘 다 되니까. 그러니까. 네, 뭐 참고로 뭐 12.15.18 그때가 이제 사형하고 무기를 구형을 했는데 전두환 이게 1심 선고를 보면 전두환한테는 사형, 그 다음에 노태우 피고인한테는 이제 22년 6개월. 네. 그때 논리가 뭐였냐면 구형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피고인 같은 경우는 약간 종범의 성격이 있다. 주범은 아니고. 아 예. 그래서 이제 둘 다 사형을 구형하지 않고 무기, 그 다음에 형량도 깎인 거였죠. 그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우두머리에 대한 구형이니까 원칙대로 할 거다 이런 관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새길로 빠져서 우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 이런 데 막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왜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이제 형법 개정 사항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아니 그 선고 딱 때렸는데 갑자기 또 특별 사면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전두환 거기도 8개월 만에 사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사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같지요. 사형은 집행이 안 되니까요. 안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했어요. 성공한 쿠데타는 뭐 처벌할 수 없다. 국론 분열이 온다. 이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기소유예했던 거예요. 불기소 처분. 그러고 나서 특별법 생기면서 그렇게 한 바로 제가. 16년 만에 사형이 구형됐던 사건이죠. 네. 그때 뭐 죄질을 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행위가 있었죠. 5.18 네. 등에서 반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는 이제 막 사건들이 흩어져서 사건들이 이제 계속 추가 기소 형태로 이렇게 사건이 흩어져 있는데 병합되면 훨씬 더 형이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것까지 예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회가 얼마나 발전하고 나아졌는데요. 지금 시점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기를 해서 구체적인 인명살상 행위가 아주 정말 다행스럽게 일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전체에 그 부딪힌 위기, 나라의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뻔뻔하잖아요. 지금도 백대현 그 결심 공판할 때 정당한 계엄 선포권의 행사라고 주장하잖아요. 이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정상들을 참작해서 이렇게 뭐 검찰의 의견 구형이 이루어지고 선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그거는 이제 내란 수괴 사건에 대한 이제 그 예. 구형이고 판결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있는 것은 체포방해 사건에 대한 이제 판결. 예, 1심 판결이 16일 날. 네, 네네. 나오는 거죠. 이건 유무죄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이제 형량이 얼마냐. 오히려 관심사는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형량, 이 변론 제기 당시에 구체적인 뭐 체포영장 사본에 대해서 표지만 있고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다. 또 뭐 탄핵 증거 이런 부분들을 좀 제출을 하고 해서 아주 세부적인 합의 전개, 판결문 작성 단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어제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좀 그 선고기일을 늦추려고 뭐 윤석열 피고인 쪽에서는 뭐 증거를 다시 뭐 500건 이상 신청하고 어제 보니까 계속해서 좀 선고기일을 늦춰달라는 제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16일 날 딱 목을 박았죠 어제.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법률 상식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자, A라는 사람이 알파라는 사건으로 기소돼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베타라는 사건으로 선고돼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뭐 감마라는 사건으로 해서 3년을 선고받으면 도합 18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단순 합산하면. 합산하면. 네, 네. 근데 만약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가 돼. 네, 네. 그러면 다른 뭐 저기 유죄에서 형량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흡수됩니다. 그쪽으로 가장 사형 센 걸로. 흡수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징역형은 이제 경합본 가중으로 해서 가장 중한죄 뭐 2분의 1 가중 뭐 이렇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2분의 1 가중인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면 그건 다 흡수됩니다. 사형. 다 뭐 그냥 뭐 이거 네, 다 사형. 예, 나머지 네, 건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지. 네, 네. 그렇지만 뭐 또 감경의 여지가 또 없어지는 특징이 또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 감경. 네. 감경 사유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뭐 어느 하나 예를 들어 내란 우두머리 사형이 선고된다 치면 나머지 것들은 뭐 여전히 뭐 징역 10년도 되고 뭐 7년도 되고 이루어져도 그래 와도 사형이 또 유지되는 유인들이 물론 개인의 뭐 따라 사형 폐지론자 같은 경우 무기도 선고할 수도 있겠죠. 그 재판부 전체가 그렇죠. 뭐 그런 경우라 해좀 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계속 유지하는 네. 그런 사유는 되겠죠. 양형 사유로. 그래서 작용하겠죠. 어느 나라가 보면 뭐 징역 80년, 뭐 징역 100년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종신형 살아야 되는 그런 건데. 그리고 지금 이제 교도소 구치시설 뭐 에어컨은 뭐 여러 가지 국민 정서상 어렵다고 하지만 그 수용 시설들이 예전에 뭐 6, 70년대의 그런 환경하고 개선돼 있어서 네. 현재는 그 장기형을 복무하기에 뭐 이렇게 과거의 환경과 단순 대비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하고는 뭐 이 사건 지금 재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냥 다 모아서 예.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요 얘기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빠른 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태프들이 이런저런 어떤 재판 진행 상황을 쭉 모아가지고 인상적인 명은 아니고 인상적인 장면들을 몇 개를 꼽았대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네. 우리 두 분이 거기서 하나씩만 한번 좀 픽을 해주시기를. 네, 네. 자, 첫 번째 홍장원 증인이 피고인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시려는 겁니까? 라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본서 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네, 그죠? 기억합니다. 네. 그다음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한동훈 총으로 쏴버린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던 거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때 파장이 컸었고. 네. 의로운 증인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김용현 변호사들의 저기 법정 질서 훼손 행위.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의 동기로 이야기했던 중 하나가 통상 못 사줘서 군 장병들. 미필자잖아요. 네. 미필자. 네. 그다음에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그다음에 노상원 씨의 귀찮아서 증언 안 할랍니다. 네. 뭐 했던 진실 거죠. 안 밝혀졌죠. 노상수 참. 자 여기서 근데 이렇게 나이라고 보니까 그냥 무조건 우선순위는 구속 취소 결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오히려 그거 빼고 네. 저는 1번 홍장원의 홍장 왜? 네. 왜냐하면 거기에 피고인 네.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신 것입니까? 음. 라고 했죠. 네. 그거 아주 그냥 사실은 다 그 평화로운 강관함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피고인은 그 뻔뻔스러움이 그대로 나타났죠. 아주 그 상징적인 거짓과 교만이 그대로 드러났죠.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서 김건희를 만나 대통령의
그 야욕을 갖게 되는 그 욕망의 실현 과정들, 특수부 검사들의 피의자 신문 기법, 이렇게 국민을 속일 수 있고 재판부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들이 드러난 대목이었죠. 그래요. 네. 우리 맞네요. 이춘재 위원은 하나만 꼽으시라면. 저는 이때 가장 저기는 아무튼 직위원 구속 취소 그거였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러니까 빼고. 완전 예외로 놔야 될 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한테는 좀 인상적인 게 곽종근 사령관의 그래요? 증언이었죠. 그래요? 네, 한동훈 쏴주기로 했다는 거. 예. 한편으로는 얼마나 미웠으면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던데 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왜 변호사님 그 대검에 계실 때 그죠 술자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무슨 자기가 저 육사를 갔다면 뭐 했을 거다 네, 그랬다 네, 그런 식의 네. 얘기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 비슷한 그때, 얘기를 그죠? 제가 성실하게 근무해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 식의 그 사고 방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가 검사를 볼 때는 하면서 하여간 네. 그 재판정에서 쏟아진 어록들은 한데 모아도 제가 볼 때 최강급 물량이 나오는 게 엊그저께는 또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주장했잖아요. 국무위원들이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 되면서 자기를 왜 안 말렸냐. 그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자, 그 말만 모아놔도 진짜 참 제가 볼 때 최강건 나온다니까요. 네. 정말로. 그냥 그래도- 블랙 유머집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도 그러니까 잘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피고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아마 그 분석의 샘플이 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 한해 재판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재판들이. 네, 그래도 이제 뭐 외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한일 관계 또 이런 쪽의 측면에서 훨씬 더 나라의 미래와 관련되는 네.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시선이 더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